오늘 나와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병원 의료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서 어려움들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19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응급실까지 가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두 분이 다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잡힌 설명을 못하니까 응급실에 누워놓고 서명할 수 있는 가족이 올 때까지 방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제일 불편한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다림입니다. 뭔가 보이지도 않고 현장에 어떠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병원에 가면은 너무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빨리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간호사분들 자편력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재영님 그러고는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얘기예요. 저희는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투도를 하지 않으면요 첫째적으로 숨이 차요. 그리고 온몸이 뚱뚱 부어갖고 손가락을 누르면은요 이 혈관에 들어가서 살이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번씩 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이제 모의로 기자에 갔는데 나는 투석하는 사람이니까 투석 기계만 돌리면은 괜찮다. 빨리 투석 기계 좀 돌리고 해줘라. 그랬더니 병원에 오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하여튼 머리서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피를 한 12번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 뽑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나는 투석 환자니까 투석 기계만 얼른 돌려주면 괜찮으니까 빨리 그거 좀 돌려줘라. 그랬더니요, 선생님은 자기 마음이 좀 제 말 듣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11시에 가가 그 다음날 새벽 6시 돼서 투석을 했어요. 자동차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조금만 덜컹거리면 온 뼈다귀가 다 내려앉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힘들어요. 숨이 자꾸 막 헉헉거리고, 진짜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숨 넘어갈 정도 그래요. 예. 그거를 저녁에 10시, 11시서부터 해가 그 다음 아침에 새벽 6시까지 견디라는 게 이거는 아주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진짜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그럴 때 보면은. 그러면은 그 병원마다 예. 이렇게 이제 투석하는 곳들은 비상용 한 대씩은 원래 가동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20대다. 그럼 19대는 돌리고 네. 한 대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 놔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에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갈 비상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담당 간호사니까 투석 혈관을 찌를 수 있는 담당 간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없으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갔다.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던 병원에서 기다리던 간호사가 투석을 발효를 꽂을 수 있는 간호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이 투석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비상으로 간호사들이 언제든지 투석 환자가 생기면 쫓아가 나와서 투석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참 생겼으면 정말 아주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 심장 중앙이라든가 중앙을 중심을 해갖고 각 지구마다 그런 심부름센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봉고차나 이런 거 하나 성합장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애인 콘텐츠 많이 생겼죠. 그거 타기 쉽지 않아요. 그거요. 내가 지금 가려고 전화하면은요, 3일 전에 예약을 해놔야 돼요, 타려면. 그럼 내가 3일 전에, 3일 후에 가서 아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요. 그 말로는 장애인 이동수단 해가지고 아주 막도들이 되죠. 그거 전부 다 보기 좋은 저거예요. 그거 우리
진짜 급한 환자들한테는 하나도 해도 못 받아요, 그거요. 저는 3차 병원을 다니는데요. 3차 병원에서 근육병 외에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안과라든지 자궁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제 주치의가 바로 그 병원에서 그 병원 안과를 이용하라고 오다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 가면은 다시 1차 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끊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짓을 각 과마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병원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눈질환이 있으면은 뭐 동네 1차 병원 가서 네, 의뢰서를 끊어가지고 다시 3차 병원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늘 다니고 있는 3차 병원에서 다 그 진료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매번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규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적으로 자해하는 발달장애인 분은 6일실에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계시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해서 지정된 곳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정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활동보조나 보호자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우여곡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인들은 3일 내에 이제 퇴원을 하지만 그 특수사항에 있는 백내장으로 그 상황에서는 3일 내에 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3일 후에 퇴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퇴원하고 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원을 하다가 결국은 또 벽에 자해를 하는 바람에 또 다시 그 수술했던 부분이 다시 터졌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저희가 6개월마다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무료로 하는 진료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 일반 치과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하면 사실은 스케어링 하는 게 되게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은 왠지 진지하게 다음에는 이제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 치과 발달장애 전문 치과 병원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소견서를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고 1급이에요. 그래서 몸에 경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엑스레이를 제가 분명히 휠체어를 타고 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분을 실강을 했어요. 제가 못 일어나고 옷도 갈아입기 어려우니까 남자 선생님 좀 붙여달라. 네, 그래서 근데 뭐 연락을 해보겠대. 안 온대요. 못 온대 지금 없다고.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그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었죠. 제가 일단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가지고 네, 검사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뇌성마비 장애인 특성이 움직이는 게 너무 움직이지 말라면 더 움직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약물을 먹어야 돼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면 내시경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개별 부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기본적인 건강 검진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내시경을 할 때는 자기 돈을 내고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런 게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상에서 그런 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검진할 때 체지방 다 재잖아요. 근데 이제 뇌성마비나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 재요, 체지방을. 서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뭐 서울 의료원에 구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소한 검진에서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이제 청각 장애인들 관련해서 정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주고 받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가끔 여러 가지 정보도 들으시고 어떤 병원이 좋다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저희 청각장애인들 지금처럼 듣지 못하고 말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직접 각 병원들 내 눈에 보이는 그 병원들을 가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보시고 여기가 서비스가 좀 안 좋다 그럼 실제로 또 다른 병원을 또 가서 직접 보고 이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다양한 곳을 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정보에 일관성 있는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을 좀 다닐 때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하게 갔을 때 수화통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수화통역은 예약을 해야 되고요. 큰 병원에 직접 가서 이렇게 저희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하는데 정말 그 절차나 시간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일단 우리나라 큰 대형 병원에는 수화통역사가 필히 배치될 수 있도록까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추를 다치고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이 되고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갔고 제가 이런 척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게 나와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거기도 진료하기도 어렵지만 예약을 뭐 한 달 전부터 그 박사님한테 해야 되고요. 또 그 주차라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고 휴가를 내서 같이 가야 되고 그 병원 안에 들어가면 진료실이 정말 좁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절대 타고 갈 수 없고 수동 휠체어만 개인이 들어갈 수 있게 그 물건들을 치워내면서 그렇게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또한 그 눕는 베드도 그 밖에서부터 이제 남편이 들고 안아가지고 올라가야 했고 너무나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진료를 보기까지 과정이 그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기다린다는 게 제가 이제 턱수 장애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과반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너무 어지럽고 누워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계속 휠체어를 뒤로 제껴서 의자에 일찍 누워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다 진료를 받는 경우 점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가장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검사실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렵고 아까 저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저희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일어나서 여기 걸어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휠체어를 왜 타고 왔었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진료실 그 자궁암 검사하러 올라가는 그 공간이 정말 서서 걸어 다니는 분이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좁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실 여성장애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런 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을 받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진료실에 제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문 밖에서 들어야 되고 아이는 앞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가 전남에 4곳, 그 다음에 광주에 2곳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수가 부분이거든요. 우리 뭐 또 현장에서 계신 분들 중에 또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병원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 저희 시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애로사항은 이제 이동 방문 차량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이용자들에 맞게 그 방문 차량이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키가 조절되는 엑스레이 기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또 이제 그런 기구들을 놓아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했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거나 좀 불안해하시는 이용자들은 또 잘 검진이 안 이루어졌고 또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이제 아예 체중도 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애로점은 구강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시설에 간호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이용자들을 다 접근성 있게 해주려면 장애인 치과가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경제적 부담들도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로아라든가 여기 이제 주관자라든가 정말 상관없이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연고 여성장애인을 특정 편의를 한 1년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발견할 당시에는 산부인과 쪽에 되게 심한 상태였어요, 상황이.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서 거기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이랑 시설장이랑 같이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사 자체가 수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쪽에는 자궁 근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못하고 지금 그냥 겉으로 그냥 진료만 하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얀검이 눈을 찔려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견인데도 시설장은 후견인한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응급 상황에 오면 후견인이 어디 있던 간에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저한테 맡기고 더군다나 도리어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후견인이 감당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냥 빠져버리고 그런 사인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 그런 사인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다음 간병인까지 다 이런 후견인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이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병원 측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왔으면 퇴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어서 일반적으로 소액의 2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저희가 시설에서 책정되기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요. 그 이상의 2만 원이 넘으면 이용자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던 그 의료비에 대한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중증 장애인 시설인데요. 가장 문제가 된 게 비보험이라 해야 될까요? 그 비보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보통 다인실, 6인실을 사용을 하는데 장애인이면 6인실을 좀 거부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예, 6인실을 쓰고 있다가도 다른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같이 쓰시지 못하겠다고 이제 거부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용자 본인의 부담도 해서 2인실이나 1인실이나 또는 심할되는 특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지방이라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금액이 그 자부담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그 비용은 네. 법인이 부담해 주시나요? 아니요, 이용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글쎄요. 법에 보시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저희가 법에다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법에다가 세세하게 다 묶어서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규정을 넣은 거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비급여 얘기하셨는데 건강보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바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앞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모든 국내에 다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장애인 부분이라는 것들 시행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나 매뉴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장애인에 대한 유형, 정도, 성별, 급수, 그러니까 급수는 어차피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유형해가지고 그 어느 전국 어느 곳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체계화되고 매뉴얼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느 장애 어떤 장애의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그게 모든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다 보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부장님께서 그 메뉴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척수손상 환자들은 후유증이라는 게 욕창입니다. 욕창이 한번 걸리면 한 달에서 석 달 이상은 병원 치료를 하던가 뭐 해야 되는데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 꼭 필요하고 또 사실 뭐 체위 변경이라든지 계속 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하든지 아니면 그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 보조인을 쓰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30일 정도밖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장애 유형의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 또 최대한 그 활동 보조인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비 지원보다는 척수 욕창 치료는 사실 의료비는 많이 안 들지만 간병비 때문에 거의 빨리 퇴원해서 집에 혼자 누워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시 도져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건강권법에 이제 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뇌성마비 장애인 특히 성인을 비롯해서 아동 그렇지만 사실 뇌성마비는 강직 부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강직이 심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되고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제가 한 2014년도에 그 카톨릭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그 의료비 지원 그 자체에서 의료비 펀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너 피부 무용하러 보톡스 맞았냐? 근데 그게 보톡스가 피부 무용 아니에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이거든요. 그거를 맞았을 때 그 금액이 보니까 입원비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검사비 다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8방을 맞았어요. 캡슐로 해서 위아래로 다. 네. 그래서 맞으니까 3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래 취업이나 직업을 잘 못 갖는 상황에서 뭐 수급자나 비수급자나 장애가 있을 때 특히 뇌성마비들은 이 경직의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맞고 싶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방에 맞으면 50만 원씩. 그것도 다 비보험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었으면 분기별로 맞는다고 했을 때 한 200에서 30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진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뭔가 유인체계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장애인의 진료를 좋게 아니면 환영하지 않는 것인가? 아까 저기 이현우 선생님이 가셨을 때도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진료를 하는데도 장애인 전문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있었을까 고려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치과 의사들도 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매우 미미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치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선택 과목적인 3년, 6년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한 5시간 채 할애해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진료실에 장애인이 오면은 특히 중증장애인이 오면은 일단 겁을 내치는 거죠. 어떤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책임은 본인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계속 인식개선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수가 의무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과 진료하는 것 자체를 겁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장애인이 치과에 가서 무서워하는 것보다 치과 의사가 장애인을 더 무서워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 치과가 그렇게 비싼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좀 더 싸게 할 수 없는 거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납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손해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장애인, 특히 자세 보정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치과적 장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분들을 진료하는 데는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어떤 약물이나 이런 비슷한 그리고 진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간 동안 진료를 하는데 비장애인이 오면 8명을 볼 수 있는 걸 장애인이 오면은 3명밖에 못 봅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거를 반길 치과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장애인이 진료실에 왔으니까 진료 열심히 해줘야지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보험체계 그러니까 제가 진료비를 내면은 건강보험에서도 주는 돈이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뭔가 가산이나 이런 게 있느냐? 원래는 없었어요. 무조건 장애인에 대해서 640원 1인당 주는 가산제도가 전부였어요. 640원을 벌기 위해서 장애인을 진료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좀 바뀌어갖고 일부 특정 어려운 장애에 대해서는 가산제도가 약간 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도 아직 그냥 민간 경쟁체제에서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장애인 진료에 참여할 만큼의 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치과 의료진들이 좀 더 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의 한 90% 이상이 정신과하고 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다 비급여인데 정신과에 오래 복용을 하면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위장약이 또 추가가 되고 위장이 또 안 좋으면 신장이 또 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장 또 운동이 또 추가가 되고 해서 보통 한 5알에서 많이는 한 10개 이상 하루에 2번 내지는 3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약들이 대부분은 다 거의 다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자부담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 저희들은 또 마루탄처럼 그 약을 또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도 또 높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저희 어머님들이 아니면 거주실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이나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용약을 먹으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또 다른 약이 추가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들이 다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장관님이 어느 정도는 장애 유형 정도 그런 별로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발달장애 유형들이 거의 90% 이상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그 품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육병이라고 희귀난치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해서
검사를 맡고 온몸을 다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검사할 때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은 그 호흡기 쓰는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체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호흡기를 1년 내내 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급여 일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급여 일수 365일. 근데 그거는 제가 다니는 병원에 1년 동안 가는 거 외에 뭐 다른 질환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면 급여 일수 초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일수 초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무슨 서류를 떼어라 무슨 서류를 떼어라 너무나도 서류 떠오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년 365일이면은 뭐 내가 호흡 관련해서 근육병 관련해서 병원에도 가지만은 뭐 어깨가 아파서 이런 다른 병원도 갈 수 있고 산부인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병원에 2군데 3군데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급여 일수가 초과되면은 의료급여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근육병은 온몸에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심장이든 뭐든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항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1년마다 입원할 때마다 너무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입원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안 하면은 호흡기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지원한다면 그냥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비급여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부모님들이 보통 청각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인공화학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외에 언어 치료나 청각훈련 그런 비용들은 자부담입니다. 그 부담도 아주 크고요. 뭐 언어를 배우고 하는 그 오고 갈 때 비용이 한 번 배울 때 언어 치료, 청각훈련 관련해서 한 번 갈 때 그 1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매월 이걸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정도 부담을 하시려고만 해도 5,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희 청각 쪽에서 지원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느낀 거는 거의 같을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서로 개개인들의 어려움으로만 이걸 싸질머지고 살았는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런 거 사회적으로 제도로 고칠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오늘 아고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